2021년 기출해설을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성격은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선천적 유전에 의한 생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사회, 문화, 환경과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좀 타고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게 성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B. 욕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일정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이건 욕구가 아니라 동기겠죠. 동기. 네. 그 다음에 사회적 학습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그 행동을 모방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사회적 학습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리학습인데 대리학습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사회적 학습은 이제 남들을 좀 보고 그 관찰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화하고 조작 조건화는 이제 직접적인 경험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D번은 쉽습니다. 역할 갈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의무, 권한, 책임이 명료하지 않은 지각 상태를 의미한다. 이건 이제 역할 모호성이고요. 롤 앰비규어티고, 역할 갈등은 뭐 우리가 시험에도 2번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이 역할을 여러 가지를 맡고 있을 때 그 하나 역할을 수행하면 이제 다른 걸 못하는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역할 갈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구조는 매트릭스 조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험에 왔던 거죠. 2번 리더십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한은 직위에 주어진 권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그렇죠. 권한은 이제 프렌치와 레이븐으로 말하면 합법적 권력이죠. 그러니까 직위에 주어진 권력이다. 그 다음에 진성 리더는 자신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내면의 삶이나 가치와 일치되게 행동하며 자신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어떤 그 리더십 행동이 그게 효과가 있다. 만약에 매니지럴 그리드 이론에 의해서 9.9 팀형 리더십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이제 진성 리더가 아니고 진성 리더는 이제 원래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진성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 행동 이론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이론으로서 독재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리더십 이런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구조주도 배려, 이건 OS 연구고 관리 격자 이론은 블레이크와 머튼이죠.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뭐 미시건 대학의 연구 같은 거 있죠. 예, 생산 지향적, 종업원 지향적 이런 거. 네, 이게 다 리더십 행동 이론이죠. 3번도 맞고. 카리스마적 리더는 집단 응집성. 카리스마 리더는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간 집단 효능감을 통해서 응집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집단 응집성이 높아지면 집단 사고가 강화되겠죠. 근데 집단 사고는 이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집단의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출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에는 이건 사실 5번은 뭐 4번까지 보기하고 좀 다른 거 내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범을 보이거나 보통 이제 모범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슈퍼 리더십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거나 혹은 뭐 설득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강요 좀 힘이 센 경우에는 이제 강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맞죠? 3번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체 환경, 기본 가치, 중심 인물, 의례와 예식, 문화망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조직 사회가 소셜라이제이션이죠. 조직 사회화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에서 활용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내부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기존의 종업원들이 새 신규 종업원들을 이제 좀 에게 물들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죠. 유기적 조직에서는 실력과 능력이 존중되고 조직체에 대한 자발적 몰입이 중요시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기적 조직에 만약에 이제 좀 기계적인 관료제 조직 이런 데에서는 실력과 능력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뭐 근속 연수라든가 직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몰입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유기적 조직에서는
그런 관료제 조직 이런 거하고 달리 좀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좀 자발적 몰입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는 거죠. 네. 3번도 맞고, 조직이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가 강하니까 이제 그 문화에 적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 몰입이 높아지고, 조직 몰입이 높아지면 이직률이 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조직 몰입이라는 게 조직 구성원으로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조직의 정책과 비전 실현에 더욱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문화가 강한 게 좀 좋은 거죠. 물론 뭐 환경이 좀 불안정할 때는 강한 문화가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강한 문화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번 분권적 조직은 기능 중심의 전문성 확대와 일관성 있는 통제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과 합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뭐 경영학에서 분권적 조직, 뭐 집권적 조직 이런 얘기는 잘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유기적 조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기적, 기계적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분권적 조직은 좀 유기적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 중심의 전문성 확대와 일관성 있는 통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집권적인 조직, 기계적 조직이 더 그렇잖아요. 관료제 조직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기능 중심의 전문성 확대와 일관성 있는 통제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과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건 뭐 굳이 말하는 집권적 조직, 다른 말로 하면 기계적 조직 혹은 뭐 관료제 조직 이런 게 되겠죠. 분권적 조직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4번 집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단 발전의 단계 중 형성기는 집단의 목적 구조, 리더십을 정하는 과정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형성기는 이제 집단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뭐 목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더에게 좀 의존을 많이 하게 된 그런 단계인 거죠. 틀린 건 이제 2번인데요.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하고 이제 반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1차 집단은 읽어보시면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지적 이성적이며 공식적 계약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2차 집단은 구성원의 개인적 감정적 개입이 요구되고 구성원 간의 개인적 자발적 대면 관계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집단이 뭔가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대면 접촉, 감정적 개입 이런 게 이제 중요시한 집단이 2차 집단은 뭐 직장 같은 이제 그런 조직이 되겠죠. 3번 규범은 집단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규범화 단계에 형성이 되는 거죠. 집단 의사결정은 비정형적 의사결정에서 개인 의사결정에 비해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집단 의사결정하고 개인 의사결정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좀 의사결정이 정형적이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일비재한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그 솔루션을 이제 빨리 적용을 하면 되지만 근데 이제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람마다 뭐 이게 솔루션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에서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의 5단계거든요. 이건 반드시 좀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문제인식 및 진단, 대안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평가 및 선택, 그 다음에 최선책의 실행, 그 다음에 결과의 평가. 이게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5단계하고 똑같잖아요. 정보 탐색, 문제인식,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행동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5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인사인데 인사는 좀 요번에는 조금 이제 생소하게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뭐 아주 못 풀 수준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1번. 5번 그 성과 관리와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요 사건법은 평가자가 전체 평정기간 동안 피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특별히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인 행동 내지 업종 모두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죠? 1년 동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적어놨다가 나중에 평가하는 거죠. 법정 복리 요소는 국가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기업의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렇죠? 4대 보험에다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이런 걸 말하죠. 반드시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성과관리는 이제 그 종업원들의 성과 평가한 다음에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관리는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의 활동과 결과물이 조직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종업원들이 노력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헛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인사평가 기준의 전략과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전타 신수구의 그 전략과의 접선 가장 중요한 거죠. 그 3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변동급 체계는 직무가치와 급여조사에서 난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되며 직무가치는 직무평가나 시장가격 책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4번이 틀린 건데 이게 직무급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직무급.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변동급이라는 것은 임금이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변동급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변동급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직무가치와 급여조사에서 나온 정보를 사용해서 개발된 직무급이죠. 근데 이제 직무급은 사실 이제 직무가치만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무가치만 반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의 직무평가를 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만약에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뭐 3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면 100점은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는 월 200만 원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시장에서는 요즘에 이 일이 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시장에서 300만 원을 줘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회사 내의 가치, 직무 가치와 시장에서 이 직무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를 주냐 이걸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직무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가치와 급여조사에 나온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된 게 직무급이고 직무가치는 이제 직무가치는 직무평가를 통해서 구하고요. 시장 가격은 그거는 뭐 급여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좀 틀렸습니다. 어제는 4번 이제 토탈 틀렸고요. 5번 종업원의 관리자 평가는 유능한 관리자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경력 개발 노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보통 상사가 평가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도 평가를 하면 그래서 상사한테 피드백을 주면 이제 구체적 피드백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개발 목적의 중요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경력 개발 노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맞죠? 6번 모집 개발 및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6번 문제는 이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1번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뭐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 훈련은 현재에 필요한 거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필요한 것도 교육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교육 훈련은 현재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맥락상 미래의 직무에 사용하게 될 건 이제 그 개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혹은 이제 디벨롭먼트는 그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다고 했으면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교육 훈련은 현재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은 그건 미래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답이었고요. 고용주들은 조직 내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이미 개발된 개인들을 외부에서 채용하느냐 선택에 직면하겠다. 그렇죠. 뭐 메이크하거나 혹은 이제 바이 한다는 거죠. 네. 직무상 교육 훈련은 직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피훈련자가 현장에서 직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준 방법이다. 그렇죠. 이게 그 교육훈련의 전이가 굉장히 높은 교육훈련 방법이죠. 오리엔테이션은 정규 교육훈련의 한 유형으로 신입사원에게 조직, 직무 및 작업 집단에 대해 실시하는 계획된 소개를 말한다. 그렇죠? 이게 뭐 조직 사회화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이기도 하는 겸사겸사 하는 거죠. 5번 사내 공모제는 모집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승진과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굳이 이제 5번도 맞는 거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내 공모제는 어쨌든 뭐 뽑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다가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집에 있어서 투명성. 지금 여기 사내 공모제는 지원자를 불러 모으는 모집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된 사람 중에서 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누굴 뽑든가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건 뒤에 선발의 문제고 여기서 이제 모집에서는 뭐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제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종업원들의 승진 및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뭐 누구들한테는 다 지원할 수 있게 해주게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으면 저도 이제 5번이라고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정답은 이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에 맞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직무 분석. 이건 뭐 좀 직무 분석은 그나마 좀 쉬운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은 직무의 내용, 맥락, 인적 요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인적 자원 관리 첫걸음이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는 직무가 수행되는 방식과 주어진 직무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정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죠? 성과가 이제 퍼포먼스 스탠다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인사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무 명세서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아니죠. 이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 기술서 TDR이 들어있는데 그 TDR을 보고 사람마다 다 TDR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TDR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KS에는 그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뭐 날리지 스킬 어빌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 명세서는 보통 그 사람이 그런 거를 갖고 있는지를 뭐 선발이거나 혹은 교육훈련 의사결정에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평가는 철저히 직무기술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직무기술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직무기술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것만 자기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거기 안 나와 있는 OCB 같은 거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OCB하고 또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격 근무. 이건 뭐 텔레워크 혹은 텔레커뮤팅이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교통, 자동차, 매연, 과잉 건축 등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직무 공유는 일반적으로 2명의 종업원이 풀타임 잡 하나를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네. 맞고. 8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적 자원 계획은 조직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수요와 가용성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과정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기업의 인력 과잉, 인력이 이제 과잉이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람을 실제로 줄이거나 혹은 이제 줄인 효과가 있도록 뭐 임금을 깎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해서 돈을 조금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직하거나 이런 게 있죠. 임금의 공정성은 실제 성과가 달라도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수준이 유사하면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공정성은 이제 투입과 산출의 공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입이 성과고 그다음에 산출이 이제 받는 게 급여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많으면 급여도 많이, 그다음에 이제 성과가 적으면 급여도 조금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성과가 달라도 약간 조건을 하나 줬어요.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기술 뭐 지식, 기술, 능력 수준이 유사하면 그럼 이제 급여가 똑같이 줘야 돼. 그건 뭐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금의 공정성은 성과가 다르면 급여도 달라야 된다. 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얘기가 이제 성과가 높으면 급여도 많고 성과가 낮으면 급여도 적고 이 얘기인 거죠. 고용주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거 미국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도 요즘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 소수 집단 장애인에게 대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제도 맞죠. 네. 근데 이건 4번과 5번은 사실 뭐 특별히 하실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내신 복인 것 같아요. 5번 고용주는 적법한 장애인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주기 합리적 편의. 뭐 이렇게 사람들 화장실 가기도 편하도록 뭐 휠체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단 없애고 옆에 이렇게 진입로 같은 거 만들어주면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요번에 마케팅에서는 뭐 적절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되고요. 전부 다 이제 뭐 적절한 것을 모두 선택한 거 이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특이하네요. 전부 다 박스형 문제도 많고. 마케팅 조사 A. 마케팅 정보의 원천을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된다. 그렇죠. 1차 자료는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 직접 그거 궁금해서 직접 구한 거를 1차 자료로 하고 2차 자료는 이제 누군가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해 놓은 거죠. A 맞고. 척도 4가지 유형 중에서 명서 등비잖아요. 명목, 서열, 등간, 그 다음에 비율 이렇게 명서 등비 중에 범주나 종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 그건 이제 명목척도, 서열척도는 명목에다가 이제 서열이 있는 거죠. 틀렸고. 쉽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두 표본 오차 발생한다. 아니죠. 전수조사는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센서스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이제 샘플을 잘못 뽑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만 발생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A만 1번이 되겠고요. 소비자 행동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 모형은 보완적 평가 모형과 비보완적 평가 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보완적인 건 뭐 대표적인 게 다육성 태도 모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과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관여도는 뭐 어쨌든 뭐 관련성 지각 정도, 중요성 지각 정도이기 때문에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뭐 그래서 상황적 관여도 있잖아요. 지속적 관여, 상황적 관여도 있고. 네. 맞고, 피시바이 모형은 결합적 모형에 해당된다. 아니죠. 피시바이 모형 그 위에 있는 1번에 있는 보완적 모형에 해당되고요. 비보완적인 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뭐 사전 편집식, 순차적 제거식, 뭐 결합식, 분리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3번이 완전 틀린 거 너무 쉽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M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보 처리 경로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저 고관여 소비자는 중심 경로로 가고 저관여 소비자는 주변 경로로 가잖아요. 네. 구매 후 부조화는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편을 말한다. 그렇죠? 이건 외우셔야죠. 심리적 불편함, 이건 꼭 외우셔야죠. 네. 11번 가격.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중고 가격은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싸다 또는 비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렇죠? 싸다 비싸다 기준되는 가격이 중고 가격이죠. 혹은 뭐 싸다 비싸다를 뭐 고저에 기준되는, 이렇게 하죠. 묶음 가격은 여러 상품들 묶어서 판매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 상품들이 많을 때 상품 간에 소비자 느끼는 가치가 다 다를 때 보통 이제 묶음 가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들링에도 이제 퓨어 번들링이 있고 믹스드 번들링이 있죠. 네. 퓨어 번들링은 이제 all or nothing, 전부 다 묶어서 사지 않으면 안 팔아 이거죠. 네. 믹스드 번들링은 뭐 묶어서도 팔고 따로도 팔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보 가격. 구매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죠, 최고. 그 최저 가격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품질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구입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은 그건 뭐 그냥 최저 수용 가격이죠. 네. 12번, 이건 이제 웨버의 법칙인데요. 레스토랑에 있는 소비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인하 실시하였다. 가격 인하 이전에 가격과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는 웨버의 법칙에 따라 가격 지각을 한다고 가정한다. 계산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 이제 인하 후의 가격이 27,000원, 스테이크 27,000원, 피자 17,100원, 파스타가 12,000원인데, 그럼 이제 인하 전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인데, 또 계산은 또 B에다 C를 더하고 A를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배버상수 K를 알아야 되는데 K가 나와 있어요. 0.1, 0.05, 0.20이니까 어쨌든 배버상수가 0.1이라는 얘기는 10%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인하 후의 가격은 10% 내리고 그게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A 값에다가 90%를 곱하면 그게 이제 27,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B에다가 0.05 뺀 0.95를 곱하면 17,100원이고, C에다가 0.8을 곱하면 1마에서 0.8을 곱하면 12,0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B, C 값을 구하면 밑에 그 계산에서 보시다시피 A는 30,000원, B는 18,000원, C는 1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8,000원에다 15,000원 더하고 30,000원 빼면 3,0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죠. 5번. 2,500원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또 JND를 구해놨어요. JND는 어쨌든 원래 가격에다가 0.1을 곱하면 되니까 3,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000원에다 0.05 곱하면 900원이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900원이 돼서 17,100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는 20%니까 15,000원인데 20%니까 3,0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00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JND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계 수준은 그건 이제 절대 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구해봤어요. 밑에 보시면 3,000원, 900원, 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3번 보겠습니다. 유통,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유통 경로는 생산된 제품을 소비 시점까지 보관하여 시간상 불일치. 그렇죠? 이게 유통 경로는 불일치 세 가지를 시간상, 장소상, 형태상 불일치 때문에 이제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맞고, 유통업체 중에서 판매 대리점, 얘는 이제 대리점 중에 하나예요. 대신해서 판매해 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안 갖죠.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했으니까 뭐 바로 틀렸고요. 어쨌든 브로커는 보유하진다. 그렇죠. 대리점하고 브로커는 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 도매상을 갖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B도 너무 쉽게 틀렸고, 소매상 협동조합은 여기가 틀린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계약형 VMS 중에 프랜차이즈, 소매상 협동조합, 뭐 도매상이 운영하는 자발적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이 있는데, 소매상 협동조합은 제조업체 주도로 만든 게 아니라 중소 소매상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C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A고요. 1번. 14번.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 모두 선택한 것은 A. 측정 가능성은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요건 가운데 하나다. 그렇죠? 뭐 측정 가능성, 뭐 규모 적정성, 접근 가능성, 뭐 시장 내 동질성, 시장 간 이질성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죠. 네. 성별은 뭐예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너무 쉽죠. 네.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시장 세분화. 그래서 시장을 나눠보면 이제 여기가 이런 시장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B, C 다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15번 광고 효과 적절한 항목 모두 몇 개냐. 정답은 이제 3개인데요. 예. A. S자의 광고 판매 반응 함수. S자형으로 생긴 거 아시죠? 예. 오목 증가형이 있고 S자형이 있는데 S자형은 어쨌든 광고비를 증가시킬 때 판매 증가가 미미하다가 그렇죠. 이 가속점. 이거 임계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절대시격이라 했던 그게 임계점인 거죠. 네. 가속점을 넘어서면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그렇죠? A는 맞고 광고의 호의는 뭐예요? 특정 시점의 광고 투자비가 동일 시점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측정된다. 아니죠. 밑에 그 공식 보시면 광고 호의는 이제 광고의 누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까지의 광고에다가 요번기까지의 그 광고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 효과를 보는 게 이제 광고 호의입니다. 그래서 B는 틀렸고 광고의 지침 효과 이게 advertising wear out 혹은 뭐 wear out 이펙트라고 해서 뭐 광고 효과의 감퇴 혹은 이제 광고가 지쳤다는 거야. 지쳐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침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도달률하고 빈도가 있는데 빈도가 너무 잦으면 소비자들이 이제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이제 그거 넘어서 뭐 짜증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지침 효과라고 하는 거죠. C는 맞고 광고의 이월 효과는 뭐예요? 특정 시점에 광고 투자 효과가 그 이후 시점에도 발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의 과거는 미래에, 과거의 광고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월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B를 제외하고 A, C, D는 다 맞는 거죠. 16번 촉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제조업체가 제품 취급의 대가로 특정 유통업체에게 제품 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 다음에 이러한 판매 촉진은 입점 공제에 해당된다. 그렇죠? 슬로팅 얼라우언스. 이게 얼라우언스 붙은 애들은 다 중간상 판매 촉진입니다. 네. 판매 촉진을 가격수단, 비가격수단 구분할 때 보너스 팩은 가격수단이죠. 이거 묶어서 이제 싸게 해주는 거니까 가격수단. 판매 촉진을 소비자 판매 촉진과 중간상 판매 촉진으로 구분할 때 광고 공제는 소비자 판매 촉진이 아니고 이게 얼라우언스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뭡니까? 중간상 판매 촉진에 해당되는 거죠. A, B가 맞는 거가 되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서비스는 규격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품에 비해 품질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건 뭐 너무 쉽네요. 그렇죠? 이게 형태가 없기 때문에 품질 평가를 이제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해야 되죠. 뭐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 퍼포먼스 이런 설문지 가지고 해야 되죠. 그 서비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 A는 맞고 쉬 매너라고 이게 뭐 슈매너죠. 슈매너. 이게 스페링도 잘못됐는데 제가 이제 좀 바꿔드렸어요. 네. 어쨌든 슈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고객화 정도와 노동 집약도가 둘 다 높은 거는 전문 서비스거든요. 네. 서비스 공장은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둘 다 낮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고 뒤에도 어쨌든 그 전문 서비스라고 하면 원가 관리는 아니고 서비스 품질 유지하고 교육 훈련이 중요하죠. 그래서 B는 완전 틀렸고 이거 슈매너의 서비스 매트릭스도 이게 시험에 잘 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있죠. 서비스를 시작하면 위칸이고 서비스를 끝나면 아래칸이고 왼쪽 오른쪽 가다순이다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고 예하고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은 서비스에 비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평준화 전략을 사용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비스는 보통 추종 전략을 쓰는 게 좋고요. 제품은 평준화 전략을 뭐 둘 다 쓸 수 있지만 평준화 전략을 쓰기가 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준화 전략이라는 것은 그 인력 수준을 일정히 유지한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수요를 뭐 재고라든가 기타 등등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쓸 수 있는 평준화 전략이 제품은 더 적절하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추종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C는 맞죠. 이게 이 서비스의 특징에 관한 거죠, 이게. 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에 비해 산출물의 품질 변동이 줄어든다. 고객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생산의 효율성도 낮아지고 품질 변동도 이제 높죠. 근데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니까 공장이 쭉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산출물의 이제 품질 변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D도 틀렸습니다. 맞는 거는 A, B가 되겠습니다. 17번은 뭐 사실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아시면 여기서 뭐 제일 어려운 거는 C번 보기 같은 건데 이것도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평준화 전략하고 추종 전략이 뭔지만 알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18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동평균에 우리가 이제 단순 이동평균이 있고 가중 이동평균이 있는데 어쨌든 이동평균에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평활 효과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평활 효과가 곡선을 매끄럽게 하는 효과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12개월 과거 12개월치를 사용한다고 하면 요번 달에 생긴 수요 변화가 크다고 해도 그게 이제 나눠지는 게 밑에 12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3개월치만 사용 요번에 맞게 변화 크다고 하면 나눠진 게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곡선이 위로 확 올라가면 밑으로 푹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평활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수평활법에서도 알파가 그 작으면 작을수록 이 평균에 들어간 기간 수가 크기 때문에 평활 효과가 큰 거죠. 그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실제치의 변동에 반응하는 시차도 커진다. 그렇죠? 시차가 이게 평활 효과가 크면 큰 값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빠릿빠릿하게 반응은 못하는 거죠. 2번 추세 조정 지수 평활법은 이건 뭐 교과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제 그냥 추세가 있을 때 그냥 지수 평활법을 쓰게 되면 타임 레그 위에 있는 거죠. 시차가 있으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평활 상수를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이제 평균에다 쓰고 하나는 추세에다 써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제 2번도 맞고요. 이게 이제 처음 추세 조정 지수 평활법이라는 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작년에. 순환 변동은 계절 변동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파동 모양의 변동을 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1년 내에서 계절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계절 변동인데 순환 변동은 이제 1년 이상짜리인 거죠. 몇 년간에 걸쳐서 되는 거죠. 4번 계절 지수는 계절 변동을 반영한 기법 중 가법 모형에서 사용되며 1.0 이상 값을 갖는다. 계절 지수는 이제 승법 모형에서 쓰는 거죠. 지수로 이제 곱해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곱하는 게 0.8이면 이제 전에 비해서 80%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 뭐 예를 1.2라고 하면 이제 전보다 20% 이상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니까 계절 지수는 곱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적 변동을 이제 더해주는 거는 가법 모형입니다. 그래서 곱하는 건 이제 승법 모형이죠. 4번이 틀렸고요.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평균 제곱 오차. 이게 이제 오차를 미리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10이면 제곱을 하면 100이 되고요. 오차가 1이면 제곱을 해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게 MSE입니다. 예. MAD는 그렇지가 않은데 MSE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AP는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 실제치 대비 상대적 오차가 이제 몇 퍼센트 수준이야. 그래서 얘는 비교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차가 크고 작고 두 가지 값이 있긴 하지만 퍼센티지로 일반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실제치 대비 상대적 오차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네, MAP 맞고. 19번 품질 관리, 품질 비용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 능력은 공정이 안정 상태에서 설계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공정 능력이 커질수록 불량률은 줄어든다. 그렇죠? 네. 공정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밑에 있는 전부 다 우리가 뭐 그 시그마 수준이라든가 뭐 CPK, CP 이런 거 보면 다 분모에 시그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그마 수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공정 능력은 커지는데 어쨌든 이제 시그마 수준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부 다 평균에 맞는 게 생산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그건지 틀렸는데 공식 문제인데 이건 뭐 굉장히 쉽죠. 품질 특성 3포의 평균이 규격 한계 중간에 있고 어쨌든 이제 CP가 이게 중간에 있지 않으면 이게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중앙에 있다라고 줬어요. 그래서 주고 1.0인 공정에서 CP가 1.0이래요.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규격 한계 폭이 10이에요. 10이고 밑에 나눠진 거는 6시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가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죠. 1이 되면 이건 이제 공정 능력 중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3포의 표준 편차는 1.0 아니고 2.0이 되겠죠. 이거 공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3번 파레토의 원리 80대 20 법칙은 소수의 핵심 품질인자 바이탈 퓨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 품질 개선에 효율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품질의 향상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회사 내에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자원을 그 자주 발생하는 20%에다가 확 쏟아부어야지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그냥 찔끔찔끔씩 하다 보면 불량률이 별로 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요한 분량에 집중하라고 그리는 게 그게 파레토 원리, 파레토도죠. 품질 비용을 예방, 평가, 그다음에 실패 비용을 구분할 때 예방 및 평가 비용을 늘리면 이게 통제 비용이잖아요. 이걸 많이 쓰면 이제 실패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실패 비용은 감소한다. 그렇죠? 실패 비용은 불량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기업 내 외부에서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그렇죠? 20번. 요거는 뭐 좀 쉽죠, 여러분. 배치인데 제품별 배치. 이게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제품별 배치하고 공정별 배치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배치죠. 어쨌든 제품별 배치가 공정별 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어쨌든 대량 생산 가능하니까 산출률이 높고 다이던 원가도 낮다. 맞죠? 장비의 이용률이 높다. 그 한 줄로 이렇게 해서 다 쓰니까 이용률이 높고 장비의 구매와 예방 보존 비용이 적당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비싼 장비들, 고가의 장비, 용량이 큰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장비 구매 비용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일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 나면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방 보전 뭐 이런 거 비용 미리미리 고쳐놔야 돼. 이 비용이 크죠. C가 들어간 건 절대 아니에요. C 들어간 거 빼면 여러분 일단 몇 개가 빠지네요. 그 다음에 자재 운반 비용이 단순하고 운반이 단순하고 자동화 용이하다. 그렇죠. 한 줄로 쭉 서서 하는 거니까 이거 맞고 제공품 재고가 적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하나는 제품별 배치, 하나 공정별 배치로 하면 당연히 제품별 배치는 이제 훅 지나가기 때문에 제공품 재고 적어요. 공정별 배치는 이제 모아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공품 재고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양을 생산 두 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공품 재고 적은 게 당연히 제품별 배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훈련 비용이 적게 단순하니까 훈련 비용이 적게 들고 감독이 쉽다. 그렇죠. 그래서 그 C만 빼놓고 1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라인 밸런싱. 이거 시험에 잘 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속된 두 작업장에 할당된 작업 부하의 균형이 하나는 이제 빠르고 느리고 둘 균형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이 뭐 15초 15초면 되는데 10초 30초 혹은 30초 10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작업 장애와 작업 공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 두 작업장 보통 이제 어디에 생기냐면 아니라 그 두 작업장 사이에 보통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 게 빠르고 뒤에 게 느리면 그 사이에 버퍼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작업 장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게 느리고 뒤에 게 빠르면 그럼 이제 스타빙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네. 1번은 맞고 라인 밸런싱의 결과 모든 작업장의 이용률이 100%라면 전체 생산 라인의 효율도 100%이다. 그거는 밑에 혹시나 제 기출문제집 갖고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거기 보시면 제가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10초, 30초, 5초짜리 그 생산 라인인데 이용률은 최대 산출분의 실제 산출률이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이제 최대 산출률을 30초로 봐야 돼요. 30초. 30분의 10, 30분의 30, 30분의 5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 바꿔놓은 건 이제 그건 20분의 10, 20분의 20, 20분의 15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전부 다 15로 바꿔놓으면 15분의 10, 15분의 15, 15분의 15 이게 다 똑같이 15분의 1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률이 이게 전부 다 모든 공정의 이용률이 100%란 얘기는 병목 맨 밑에 분자에 쓰는 게 병목 공정 시간이에요. 병목 공정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장의 이용률이 100%란 얘기는 모든 작업장이 똑같이 시간이 15초, 15초, 15초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생산 라인의 효율은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효율 구하는 건 여러분 이제 NC분의 시그마 T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각 작업장의 이용률은 유효시간이 클수록 낮아진다. 그렇죠. 유효시간은 이제 노는 시간인데 유효시간이 그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유효시간이 커지니까 그래도 이제 이용률은 점점 더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유효시간 노는 시간이어서 유효시간이 적으려면 밑에 분모하고 분자하고 똑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시간은 작업장의 수를 늘릴수록 줄어든다. 그렇죠? 주기시간은 어쨌든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80분인데 작업장 한 개로 돼 있으면은 80분에 한 개 나오지만 어쨌든 80분에 40분짜리 작업장 두 개 해놓으면 40분에 하나씩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작업장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기시간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 5번인데요. 목표 산출을, 이건 쉬워요. 이게 정답은 뭐 이게 틀릴 수가 없는데, 목표 산출을 높이려면 주기시간을 줄여요. 주기시간이 제품이 하나 생산에 허용된 최대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이제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번은 뭐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이죠. 네. 22번. 자, 이제 MRP에 이번에 좀 어려운 것도 좀 났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것들인데 한번 보시면, MRP는 종속 수요 품목에 대한 조달 계획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requirement가 들어갔으니까, requirement는 이제 종속 수요 품목에 대한 소요의 개념이잖아요. 독립 수요 품목과는 달리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이 럼피, 일괄적, 한 번에 쭉 생겼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맞고, MRP 입력 자료엔 BOM은 품목 간의 계층 관계와 소요량을 나무구조 형태로 표현한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갑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나무구 트리 모양으로 해놓은 게 BOM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험에 이게 많이 난 게 L4L이에요. L4L이 이제 요번에 처음 났는데, 이게 그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L4L 방식이. 왜냐하면 L4L 방식은 그 기에 필요한 수요만큼을 그냥 그대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4L 방식으로 조달하는 품목의 계획 발주량은 보유 재고로 인해 순소요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 재고에서 그 계획 발주량은 보유 재고에다가 필요한 양만 뺀 거예요. 그래서 순소요량하고 계획 발주량하고 같게 되는 게 L4L 방식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씩 주문하는 걸 L4L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발주량은 계획 입고량을 리드타임만큼 역산하여 기간 이동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보시면 3번 문제에 보시면 이제 계획 발주량하고 순소요량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 발주량하고 순소요량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소요량은 계획 입고량을 리드 타임만큼 역산하여 기간 이동한 것이다. 그거 뭐 맞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뭐 4주 차에 30개 필요한데 리드 타임이 2주면 2주만큼 땡겨 가지고 이제 미리 주문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교재에 보면 뭐 객관식이든 아니면 이제 기본서에도 보면 요거를 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하위 수준 코딩이랑 그것도 밑에 표현해놨는데 BOM의 여러 수준에서 동일 품목이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보시면 동일 품목이 두 개 있어요. 이 품목이 레벨 2에도 있고 레벨 3에도 있으면 밑에다가 내려서 한꺼번에 코딩하는 것을 하위 수준 코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품목이 여러 수준에 존재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그냥 제일 밑에 쪽에 낮추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밑에 걸 위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위에 걸 밑으로 낮출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위 수준 코딩이라고 합니다. 23번 EOQ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EOQ 모형이니까 EOQ 가정이 통용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죠? 굉장히 이제 확실한 거죠. 뭐 수요도 일정하고 리드 타임도 일정하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1번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H가 커지면 루트 H분의 EDS니까 H가 커지면 EOQ, Q는 주문량은 줄어들지만 재주문점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재주문점은 D 곱하기 L이거든요. 일일 평균 수요에다 리드타임 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H의 변화가 재주문점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죠. 또 주문당 주문 비용 S가 커지면 주문량은 늘어나지만 역시 Q가 뭐 재주문점 D 곱하기 L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고요. 리드타임이 증가하면 재주문점 커지죠. D 곱하기 1인데 L이 증가하면 리드타임이 이틀에 3일 되면 이제 3일치를 갖고 있어요. 재주문점은 커지지만 최적 주문량은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그렇죠. 최적 주문량은 뭐 H분의 EDS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EOQ 모형에서 재고 보충 시 재고 수준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제생 EPQ 모형에서 생산 기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EOQ 모형은 주문을 한꺼번에 도달한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EPQ 모형은 이게 경제 생산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800개씩 생산을 하는데 또 사용을 하루에 200개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에 600개씩 이렇게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쌓이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올해도 EPQ 모형 이런 거 계산 문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대비하는 게 좀 든든하시겠죠. 아무래도. 5번 주문량에 따라 가격 할인이 있는 경우 사실 이제 EOQ는 가격 할인이 없다는 거 가정하는데 보통 이제 특수하게 가격 할인이 있는 게 있어요. 가격 할인이 있으면 이제 총 비용 곡선이 이렇게 3개가 급으로 이게 예를 들면 뭐 0개에서 100개 사이는 얼마, 100개부터는 뭐 500개까지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가장 그 총 비용 곡선이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그 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최저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33페이지 제가 이제 기출 해설의 그림에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보통 그 최저점이 연간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재고 모형인데 이건 시험에 최근에 뭐 거의 한 4년 동안 계산 문제로 계속 났어요. 그래서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거죠. K기업은 화학 원료를 Q시스 고정주문량 모형을 사용하여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 원료의 수요는 일간 평균 20리터. 수요가 20리터, 리드타임이 3일이고 확정적이래요. 현재 방침인 95% 서비스 수준에 대한 재주문점이 76.5리터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재주문점은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에다가 리드타임 동안의 안전재고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드타임이 3일이고 1일 수요가 20리터니까 기본 60리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서비스 수준 95%라니까 이제 95%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 배수가 1.65입니다. 이건 뭐 외워도 되지만 주어지죠. 1.65 곱하기 수요의 표준 편차 곱하기 리드타임 루트 3이니까 어쨌든 요게 60에다가 이게 76.5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리드타임 동안의 안전재고가 16.5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1.65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게 수요의 표준 편차 곱하기 루트 3한 게 그게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의 표준 편차는 뭐 루트 3분의 10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향후 99%로 끌어올리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95%일 때는 재주문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 20 곱하기 3한 거는 그대로고요. 거기다가 이제 2.33 곱하기 루트 3분의 1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게 23.3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재주문점은 83.3이 되고 안전재고는 23.3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24번 문제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올해도 날 수 있으니까 좀 꼭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21년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